옛날 옛적 아름다운 산과 강이 어우러진 조선의 어느 작은 마을에 퇴계 이황의 철학에 심취한 젊은 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혜성이었습니다. 혜성은 이기론의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저 일상에 바쁜 평범한 사람들이었기에 철학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혜성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기론을 재미있게 설명해주기 위해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모두가 함께 모이는 큰 잔치를 열고 직접 준비한 긴 썰을 풀어놓기로 했습니다. 잔칫날 아침, 혜성은 마을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호기심에 가득 차서 혜성의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이와 기라는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는 아주 지혜롭고 침착한 성격을 가진 철학자였고 동생기는 언제나 생기 넘치고 활동적인 예술가였습니다. 이 두 형제는 정확히 반반씩 이 세상을 나눠 갖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서로를 도와 세상을 만들어 나갔죠. 이는 언제나 사물의 본질과 원리를 찾아냈습니다. 그가 도형을 그리면 그것은 곧바로 만물의 구조가 되었고 그의 치밀한 계산은 천체의 운행을 결정지었습니다. 이 덕분에 이 세상은 그저 혼란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질서있고 예측 가능한 곳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기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창조했습니다. 그는 색을 넣고 소리를 만들며 물질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의 활력과 열정 덕분에 이 세상은 생명과 변화의 폭발로 가득 차게 되었죠. 하지만 어느 날 두 형제는 심각한 다툼을 벌였습니다. 가 말했습니다. 너는 언제나 자유로움을 추구하지만 이렇게 무질서하면 세상이 지속될 수 없어. 도 지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언제나 정적이고 답답해. 볼 것도 들을 것도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 이 싸움은 점점 커졌고 결국 두 형제는 각자 자신의 영역을 따로 갖고 살기로 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세상을, 기는 자유롭고 변화무쌍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둘의 세상은 어딘가 부족했습니다. 의 세상은 차가웠고 기의 세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둘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세상이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둘은 다시 화합하여 세상은 질서와 변화 안정과 변혁을 동시에 가지게 되었죠. 이렇듯 우리 삶에서도 이와 기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안정된 원칙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변화와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올바른 방향을 이어나가고 싶다면 마음을 이처럼 차분하게 만들어 본질을 바라보는 동시에 기운을 기처럼 활기차게 유지해보세요. 이렇게 한다면 그 어느 하루도 단조롭지 않고 매번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혜성의 이긴 이야기가 끝나자 마을 사람들은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모두가 그 이야기에 감명을 받아 자신의 삶에 어떻게 이와 기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도 마을에서는 이기론에 대한 수많은 토론이 열렸고 혜성은 그 중심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마침내 그 작은 마을은 퇴계 이황의 철학이 살아 숨쉬는 곳으로 새롭게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시대 한 작은 마을에 율곡 이이의 이기론을 전파하고자 하는 젊은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석진이었고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이의 깊은 사상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매주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들려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석진은 마을 사람들에게 정말로 기억에 남을 만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석진은 마을 중앙에 있는 커다란 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를 둘러싸고 앉았습니다. 그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시골 아낙네들의 손짓도 아이들의 장난소리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석진의 목소리만이 흘러나왔습니다. 한때 아주 유명한 도공이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평범한 진흙 덩어리를 찬란한 도자기로 빚어냈고 그의 작품은 천하제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도공은 마음속에서 늘 근본적인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도자기를 잘 만들 수 있는가? 도공은 그의 작품이 가진 완벽함의 이유를 찾기 위해 명산대천을 다니고 여러 스승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산사에서 율곡 이이를 만났습니다. 도공은 율곡 대인께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율곡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도공이여, 너의 작품의 비밀은 이와 기의 조화에 있느니라. 이는 내가 도자기에 담고자 하는 예술적 원리요 변하지 않는 미을지니
는 그 도자기가 만들며 내 손끝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의 물질적인 실현인 것이다. 그러면 대인 어떻게 이와 기가 조화를 이루어 더 훌륭한 도자기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도공이 물었습니다. 율곡은 대답했습니다. 도자기는 결국 도공 자신이 도덕과 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이와 기는 너의 마음속에서 이미 조화를 이루고 있으니 그것을 끌어내는 연습을 하거라. 도공은 이 말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업대에 돌아와 단순히 도자기 모양을 빚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며 작품에 마음의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도자기에는 새로운 생기가 깃들었고 사람들은 그의 작품에서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결국 도공은 신비로운 도자기를 만드는 비결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도 다른 이에게의 기론의 깨달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석진의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각자 밭으로 돌아가며 조금 더 진중하게 그날의 일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론이란 단순히 철학적인 개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과도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이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는 봉사일에, 누군가는 가게 운영의 이야기의 조화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마을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고 주민들은 일상의 작은 일에도 더 많은 의미와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석진의 새로운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며 그들에게 이 기론을 삶 속에서 실천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후손에게도 변치 않는 진리를 전하는 귀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작은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칼리오프였고 그는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쌓아온 지혜를 나누어 주며 많은 이들의 개영감을 주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의 가장 좋아하는 주제는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의 윤리학이었습니다. 하루는 칼리오프의 집에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두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기대하며 칼리오프는 모두에게 차를 한 잔씩 내주고 자신의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칸트의 정언명령에 대한 하나의 흥미로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는 한때 제 삶을 크게 바꿨던 경험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모여 앉아 차 한 잔과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군요. 사람들은 그가 전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칼리오프는 미소를 지으며 예전에 그가 젊었을 때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나는 멀리 있는 도시에서 상인으로 일하며 살아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매우 경쟁이 치열했죠. 어느 날 큰 거래를 성사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거래를 성사시키려면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즉, 나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조건을 숨겨야 하는 상황이었죠. 칼리오프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를 듣고자 군중들은 주목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내게 칸트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모든 경우에 정언명령을 따르라고 했죠. 즉, 나는 다른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해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한 끝에 나는 거래에서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결단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감히 쉽게 내릴 수 없는 결단이었기에 그들의 눈에는 깜짝 놀란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냐고요? 칼리오프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거래를 잃을 뻔했지만 놀랍게도 그 상대는 나의 솔직함을 존중하며 오히려 더 좋은 조건으로 협상하자고 했습니다. 그는 내가 경제적 이익보다 도덕적 원칙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는 우리 관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거래는 제 사업의 큰 전환점이 되었죠. 그리고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와 협력하며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칼리오프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마무리하며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칸트의 윤리학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잡이입니다. 항상 타인을 대할 때 그들을 목적으로 대하고 우리 모두의 삶이 도덕적 기준을 따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칼리오프의 지혜로운 말에 박수를 보냈고 그날의 교훈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칸트의 철학은 그 후로도 그들의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어갔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살아 숨쉬던 고대 그리스 시대에 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했으며 주민들은 그 삶 속에서 어떤 목적을 찾아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마을 한가운데는 커다란 참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 사람들은 이 나무를 마을의 연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이 참나무에게도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이 적용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나무는 원 옛날부터 존재해왔고 자신의 텔루스, 즉 목적을 찾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이 마을에 귀여운 소년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테오스였고 그는 늘 세상의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믿는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테오스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물어보러 매일 참나무에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나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고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테오스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나무 아래에 앉아 가만히 시간을 보내며 그는 자신의 텔루스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 나무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테오스, 나의 작은 친구요. 너는 왜 매일 내게 오는 거니? 나무가 물었습니다. 테오스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저에게도 분명한 목적이 있을 텐데 그걸 모르겠어요. 나무가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존재에게는 자신만의 목적이 있단다. 나는 물과 흙, 햇빛을 받아들여 자라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그늘을 제공하기도 하고 작은 생명들이 집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주지. 테오스가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요? 제 목적은 무엇인가요? 나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인간의 목적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면서 삶의 여러 면을 탐험하는 거란다. 너는 매일 호기심으로 가득 차 내게 오지 그 호기심이 바로 너의 목적을 이끌어줄 거야. 행복을 추구하고 이성을 활용하여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 테오스는 꿈에서 깨어나면서 그 말이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 후로 그는 매일 같은 질문 대신 마을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답을 찾는 것이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 일부라는 것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테오스는 마을의 지도자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목적을 성찰하고 완전한 자신을 실현해 나가는 마을, 그 시작에는 작은 소년과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지혜를 실천하며 서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여정을 즐겼습니다. 그렇게 마을은 번영과 평화 속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